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세금 환급 계획과 유동성의 연간 계획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세금 환급 규모를 처음으로 총량을 구체적으로 알려줬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겠다. 무려 320 빌리언 달러나 되는 세금을 여러분들에게 환급해 주겠습니다. 이게 하나로 46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근데 그것도 즉시 효과가 있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즉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도 알아보려고 하고요. 아무튼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나의 믿을 수 없는 관세 정책 때문이다. 미국을 위대하게 뭐 이렇게 포스팅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와 연관이 있는 전망 하나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미국의 4대 은행 중에 하나죠. 웰스파고에서도 미국의 세금 환급액이 증가한다. 쉽게 얘기하면요. 세금 환급이 개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거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도 지금 시즌 조만간 아마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3월 말까지 정말 길게 잡으면 3월 말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자산군에 무려 1,500억 달러나 되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답니다. 전망했다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웰스파고에 따르면 욜로 트레이드를 부활시킬 수 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그냥 한 방을 노리는 트레이드를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개미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격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야 됩니다. 현재 국장 같은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코인은 장례식 분위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사실은 아닐 것 같고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 오르냐? 그리고 언제 어떤 식으로 준다는 거지? 근데 왜 안 올라? 이렇게 많은 돈을 준다는데 왜 현재는 안 오르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요. 이제 2회에 걸쳐서 첫 번째, 두 번째에 걸쳐서 이렇게 큰 환급을 해줄 것 같은데요. 1회차 세금 환급은 비교적 소박한 규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연말 정산 환급액을 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지금이라고 얘기를 한 게 연말정산 환급 지금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에서 5월이라고 AI는 얘기하지만 글쎄요, 5월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제가 볼 땐 2월에서 3월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냥 연간 항상 했던 건데 왜 트럼프가 지금 숟가락을 얹고 내 덕분이야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게 작년 7월에 통과됐던 OBBBA, 오빠 법안이죠. 이게 감세 법안이기 때문에요. 이게 소급 적용이 되면서 평소보다 가구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를 더 받게 되기 때문에 환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가 만든 감세 법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감세 법안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표준 공제 자체도 많이 올려놓은 데다가 다자녀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세액 공제도요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공제를 많이 받으면 이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게 늘어나겠죠. 언제부터 진행이 됐느냐?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1월 26일부터 이미 세금 신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일이 4월 15일까지지요. 지금 내면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보통 3주 정도 내에 환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서 빠르면 3월 뭐 초나 중순 3월 말까지도 가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저소득이나 다자녀를 위한 이 세금 환급은 따로 있어서 그거는 3월 초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지만 아무튼 길어봤자 3월을 넘겨가기는 어렵다. 이때 환급액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죠. 왜 안 오르느냐? 잠깐 아까 웰스파고에서 그 전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환급을 많이 받는 소득층이 저소득층이고요. 다자녀층입니다. 환급액이 많아요. 많이 내지는 않지만 오히려 많이 돌려받는 분들은 이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막 코인이 정말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한 방을 노리고 투자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소고기 사 먹고 옷 사고 뭐 이런 쪽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당장 들어오기는 전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반면에 저소득층은 이렇게 환급을 받는 반면에 사실은 금액적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오히려 냅니다. 고소득자 많이 내실 거고요. 자영업자도 많이 낸다. 이분들도 이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제 4월 15일이 이제 세금을 내는 마감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내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을 거고 이 재무부 잔고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2월에서 3월 한 초중순까지는 약간 즐거울 수 있겠지만 4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시중의 유동성을 다시 조금 빨아들일 이유가 있어서 제가 당장은 이게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1회차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2회차는 이제 트럼프가 항상 공약을 했었던 관세 환급 한 2,000불 정도를 준다.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준다면 꽤나 즐거울 것이다. 왜 제가 만약에 준다면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이거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 수입을 이제 막 거둘 수 있잖아요. 물론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지출은 돈 쓰는 거는 의회 승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만약에 이 돈을 준다면 AI는 6월에서 9월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저는 9월에 가까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6월, 7월에는 뭐 독립기념일 이벤트라든지 다른 걸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월로 갈수록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의회 승인 가능성, 뭐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반대를 할 수도 있겠죠. 민주당이 반대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관세 배당 수표가요. 비상 상황이라면 오히려 증액이 된다든지 아니면 반대 명분이 사라진다든지 현금 살포의 명분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상 상황을 트럼프가 바랄 수도 있겠다라고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특이한 가정이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이런 절충안을 낼 겁니다. 고소득자 빼세요. 팬데믹 때도 고소득자 뺐었어요. 저소득자 위주로 더 많이, 다자녀 위주로 더 많이, 노동자 위주로 더 많이. 리쇼어링을 한다고 하니까 미국 노동자들 보호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마 뭐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좋으면 현금 살포, 조금 이 규모가 조금 커지고 위험하면 이제 소득 공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 저소득층을 위하고 이런 오빠 법안이 있는 건 다 좋은데 문제는 이미 이민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민심이 완전히 화가 나 있죠. 그러니까 세금 환급을 받으러 가면 조금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금 환급 전에 이 성남 민심을 좀 이렇게 잠재우는 거는 숙제로 남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야, 챗GPT 지금 뭐 오픈 AI랑 뭐 스페이스X랑 IPO를 앞두고는 있는데요. 트럼프를 후원을 많이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챗GPT를 보이콧, 즉 퀵 GPT, GPT에서 나가자. 이거 유료 회원하지 맙시다. 뭐 이게 지금 7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이민 단속국에서도 챗GPT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뭐 물어보고 있고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사 네모를 제가 쳐놨는데요. 오픈 AI의 사장님들과 샘 알트먼 창립자가 다른 주요 AI 기업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려 26배나 많은 금액을 후원했다라고 밝혔다. 후원을 많이 하니까 이제 반대 세력이 생기는데요. 하나 재밌는 거는 챗GPT 점유율은 떨어지는데 지금 제미나이랑 그로그는 올라가고 있죠. 근데 누구보다 일론 머스크가 후원을 많이 하면 많이 했지 적게는 안 했을 텐데 아무튼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지금 트럼프의 인기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독립기념일까지는 기다려야 될까라고 저는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7월 4일을 기준으로 여러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제 예상과 다르게 연말이 돼야 오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저희 댓글에도 많이 있어요. 뭐 3년 뒤에 봅시다. 뭐 1년 뒤에 봅시다.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자,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단기 국채 발행량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좌우한다라고 한 마켓메이커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장기가 아니에요. 단기 국채 발행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뭐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21년 이후에
미국 단기 국채의 발행량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80%대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단기 국채 많이 찍으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단기 국채 발행량이 비트코인 가격에 약 8개월 선행한다. 많이 찍으면 8개월 뒤에 비트코인이 오른다. 뭐 유동성 오르면 비트코인 오른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단기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런 트렌드로 볼 때 올해 말에서 27년 초나 돼야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 이 올해 말도 먼데 27년 초까지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요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누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키록이라는 마켓 메이커입니다. 마켓 메이커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이분들이 우리에게 쉽사리 고급 정보를 줄 리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는요. 지금 상황이 이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이런 보고서를 썼겠죠. 근데 저 전망처럼 트럼프 정부가 지금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있는 와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낼까라는 겁니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뭐 중간 선거 승리 여부와 상관없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 있을 연간 이벤트 계획들을 한번 쭈루룩 연간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7월 이벤트를 좀 바라보자. 뭐 독립기념일이 있다 얘기를 드렸죠. 근데 가긴 가는데 그 전이 보릿고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4월에서 5월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넘기기 위한 그들의 계획을 하나 차분차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4월 중순 전후로 해가지고요. 항상 이건 뭐 계절적인 요인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단골 손님이죠. 그래서 셀인 메이라는 얘기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 소득세를 저때까지는 내야 되고요. 물론 뭐 6개월까지 연장은 할 수 있지만 뭐 해외에 거주하거나 하면 연장은 되지만 대부분은 4월 15일에 해당이 되고요. 또 법인의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회계 연도가 12월 달에 종료가 되는 법인들은 4월 15일까지 내야 됩니다. 근데 아마 보통 10월, 뭐 9월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뭐 코인을 팔든지 주식을 팔든지 부동산을 팔든지 해서 세금을 내야 될 시기가 있는 건 맞아요. 저 때는 보릿고개가 맞습니다. 연간 패턴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연준이 RMP라고 해서 이제 단기 국채를 꾸준히 사는 거, 그거를 매월 하기로는 이제 연간 계획을 짜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3월에서 올해 11월, 12월까지 쭉 이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4월까지만 이제 좀 단기 국채를 많이 사고요. 그 뒤로는 좀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이 발표가 있던 이후에 최근 들어서야 드디어 4월 1일자로 SLR 규제를 완화하겠다. 제가 이거를요, 1년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25년 한 6월, 7월쯤에 SLR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기사도 났었고요, 했는데, 이제서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질질 끌었을까? 연준의 이 유동성 계획과 그리고 4월이 유동성이 안 좋다는 걸 토대로 해서 정말 뒤까지 끌고 왔구나. 정말 잘 참고 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SLR 규제를 완화하면 장단기 국채를 이제 은행들에게 살 수 있게 무제한 살 수 있게 전혀 이제 그 디스어드밴티지를 주지 않고 살 수가 있죠. 그러면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올라가면서 낙수 효과를 거둘 것이다. 예전에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5월에는 조금 즐거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재무부에서 막 돈을 무진장 뭐 대놓고 살포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모르는 게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재무부에서 뭐 대놓고 살포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그냥 2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5월부터 TGA 잔고가 재무부 잔고가 줄어들면서 평소처럼 지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5월부터는 좀 나아질 거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5월에만 막 잔뜩 돈을 뿌리고 이게 아니라요. 생각해 보시면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4월까지는 이제 세상에 있는 세금을 다 빨아들여야 되니까 유동성이 안 좋아지겠죠. TG 잔고가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5월, 6월, 7월 되면 조금씩 쓰는 게 정상이죠. 세금을 걷는 게 정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평소처럼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지.
막 대놓고 살포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보완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재무부 이제 유동성 계획입니다. 3월 말까지 목표가 TGA 잔고 목표가 850빌리언 달러다. 순차입금이 5,740억 달러라고 돼 있는데요. 순차입금은 재무부 입장에서 돈을 빌린다. 즉 국채 발행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 말 4월 중순까지 는 이제 세금을 받기 전까지는 단기 국채 찍어서 장기 국채 찍어서 이거를 좀 만회를 해야겠죠. 돈이 없으니까. 4월 말쯤 되면 아마도 재무부는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소득세 이 엄청나게 사람 이제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TGA 잔고가 뭐 1000빌리언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재무부가 부자가 됐으니까 순차입금, 국채 발행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4월 말쯤 되면 약간 멈출 겁니다. 그러나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서 이제 TGA 잔고 목표 요거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900빌리언 달러 정도로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돈을 막 뿌린다가 아니에요. 그냥 3월 말 수준, 850빌리언 달러 수준으로 복귀를 하는 거지, 그냥 막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말쯤 되면 다시 슬슬 단기 국채, 장기 국채도 찍어내면서 이제 뭐 지출을 하겠다. 아무튼 5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유동성이 좀 좋아지는 감이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4월, 5월이 힘든 건데, 하나 좋은 이벤트가 있죠.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월 15일자로 제롬 파월이 드디어 페드 의장에서 퇴임을 합니다. 이제 케빈 워시랑 바꿔질 텐데요. 이때 전후로 해서 그래서 약간 이런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왜냐? 제롬 파월이 워낙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케빈 워시가 오면 너 QE 양적 완화 싫어하는 거 잘 알아. 그러니까 트럼프나 스콧 베센트는 너는 이제 주인공 아니야. 너는 금리나 제때 내려. 양적 완화는 내가 할게.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케빈 워시가 온다면 실제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6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는데요. 아마 뭐 5월 전후로 해서 조금 들썩들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연간 계획을 쭉 한번 발표를 해보는 거예요. 5월, 6월이 되면 아마도 아까 SLR 규제 완화를 4월 1일자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은 국채를 마음껏 사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는 게 좋아요. 다시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니까. 이 SLR 완화로 인해서 이건 제 생각인데요. 선별적인 대출, 아무 데나 빌려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라에서 장려하는 예전에 JP모건도 뭐 첨단 무슨 산업에 뭐 몇천억을 투자하겠다, 뭐 대출해주겠다 발표를 했잖아요. 뭐 AI는 뭐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뭐 우주도 있을 수 있고, 방산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미국을 위대하게 할 수 있는 업종에 선별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런 정책이 실제로 늘어날 거다. 완화를 했으니까 당연히 빌려줘야지 은행에 잔뜩 쌓아놓고 가만히 있는 은행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월, 6월부터 이런 유동성 완화 효과가 좀 나오다가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7월에서 늦으면 8월쯤에 정말 피날레를 장식할 거다. 뭐 큰 발표는 여기서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7월 4일 트럼프 아동 저축 계좌 한번 말씀을 드렸죠. 1,000달러씩 꽂아주는 거. 그것도 이거를 4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트럼프 임기 때 태어난 사람들을 계속 뭐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축 계좌로 인해서 이런 것들도 좀 증시 그리고 코인 쪽으로 좀 유입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양적 완화는 내가 하겠다. MBS 주택담보증권을 페니메이랑 프레디맥에게 뭐 2천억 달러였나요? 엄청나게 너네들이 사 했는데 이 페니메이랑 프레디맥이 이제 IPO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은 공공 쪽이지만 민간, 즉 월가에 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사장을 임명할 임명권이 트럼프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 가고 싶거든요. 지금은 공공기관이라 월급도 적은데 월가의 기관장으로 가면 이 CEO가 되면 월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말을 이들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관장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BS를 사면 결국은 주택담보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전략 비축,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한다든지 퇴직연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법안이 또는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11월이 가까워질수록 관세 환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 때나 그래도 살포는 그리고 뒤로 할수록 좋아요. 앞에 하면 다 까먹는다.
그래서 뭐 한 6월, 7월쯤부터 법안을 논의를 해서 한 9월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 환급을 통해서 현금을 살포하거나 혹은 재정 여건이 좀 안 좋으면 세액공제를 통해서 뭐 나중에 받는 쪽으로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게 제가 보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좋아질까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단 국장 열풍이 좀 꺾여야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크립토의 보릿고개를 지난 후에 국장 투자자나 금 투자자들이 코인을 기웃거릴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지방선거 한 6월 초에 있잖아요. 그거 종료 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도 그렇지만요. 한국은 더 그런 게 선거 전에는 굉장히 오르다가 선거 이후에는 빠지는 경향이 훨씬 강했습니다. 미국도 있는데요. 한국이 이게 더 심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뭐 7월, 8월이 됐다고 쳐봅시다. 지방선거는 끝났는데 이제 뭔가 공약을 했으니까 이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돼요. 공약한 거를 실행하면 별로 기분 좋을 게 없어요. 막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선거 직전입니다. 한 7월, 8월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거 남아있는 쪽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선거를 지나버린 쪽이 즐거울까요? 저는 국장보다는 그래서 코인과 미장이 훨씬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물량의 장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들 위주로 하반기에는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정말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언제 오르면 좋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우리보다 돈 많은 월가 기관들, 힘센 분들의 코인 보유 현황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힘이 세고 하면 막 슉슉 피하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25년도 4분기에 대한 이제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죠. 2월 중순이 지나니까 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뭐 4분기 기준으로 이 정말 큰 형님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 물려도 훨씬 세게 물리겠죠. 자, 이 명단은 비트마인의 투자자 명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날고기는 이더리움 비축 기업에 여기 보시면 뭐 돈나무 언니도 있고 허드슨 베이, 뭐 시타델, 제인 스트리트, 버투는 굉장히 피도 눈물도 없는 마켓 메이커 중에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네모를 쳐놨는데 그냥 똑같습니다.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한 마이너스 반 토막 정도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비트마인을 42불, 39불, 41불, 42불 이렇게 샀는데요. 이제 위쪽에 있을수록 많이 산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한 20불 전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토막을 맞았다. 피하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잘 나가는 이유가 과거에 22년, 23년도에 4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스페이스X 지분에 투자를 해놔서 그게 10배로 뛰어서 지금 대박이 났다고 계속 광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한국의 불장도 있겠지만 근데 이 미래에셋 증권조차도 지금 비트마인을 뭐 지금 기준으로는 약 44 밀리언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놨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X 대박이 났으니까 이것도 대박이 날까요? 날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아무리 투자를 잘했다 하더라도 반토막의 그늘에서 헤어나올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날고 기는 분들이 반토막은 기본으로 맞고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팔았다는 분도 계시죠. 특히나 뭐 팔란티어 CEO로 유명한 피터 틸이요. 이더리움을 손절했다라는 기사. 이더질라를 뭐 다 팔았다. 이게 이더리움 비축 기업이었잖아요. 아마 이런 기사 보셨을 텐데요. 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더질라가 뭐 37%가 폭락을 했다 이런 얘기를 보셨는데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역시 피터 틸이구나. 이게 작년 4분기 얘기거든요. 역시 매도를 잘하고 잘 피했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피터 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참고로 이더질라는 다 팔았고요. 비트마인은 한 반 정도 남겨놨다고 해요. 근데 정확한 매수 단가, 매각 단가는 제가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대략 언제 샀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작년 8월 달에 그러니까 톰리가 한 7월쯤에 나와서 작년에 춤을 췄고요. 8월 초쯤에 이더질라를
이 피터 틸이 사서 공시를 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아마도 25년 5월에서 7월 이 사이에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때 정말 잘 사면 약 10달러 정도에 샀을 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하니까 위에선 안 샀겠죠. 굉장히 바이더딥을 해서 사는 게 약 10달러 정도 차트를 보시면 나옵니다. 요거 이하로 사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최근에 매각 단가를 보면 약 3.3달러에 팔았을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못 잡아도 약 마이너스 67%, 한 7,7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전량 매각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손해율은 틀릴 수 있는데요. 확실한 거는 대략 반 토막 이상은 이제 손해를 보고 전량 이제 빠져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마인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은 팔았는데 반은 아직도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반은 아까 앞서 보셨듯이 반토막은 기본으로 지금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팔았다는 기사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쇽쇽 피하고 막 이렇게 뭐 올라갈 때 샀다가 정점에서 팔고 다 이런 줄 알았는데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블랙락의 비트코인 IBIT, 즉 ETF를 샀던 기관들입니다. 비트코인 ETF를 샀다는 건요. 정말 날고 기는 기관들. 근데 이게 25년 4분기 이제 누적량이 발표가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제인 스트리트도 있고 뭐 아부다비 뭐 국부 펀드도 두 개나 나오고요. 뭐 블랙락도 있고 모건 스탠리도 있고 뭐 텍사스 뱅크도 있고 뭐 하버드 대학도 있고 여러 개가 이제 나왔어요. 정말 날고 기는 기관 중에 1번이 아무도 모르는 이제 로로라는 뭐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 홍콩에 회사를 둔 뭐 장후이라는 중국계 사람이겠죠. 장후이가 뭔가를 샀다. 근데 이 회사에 대해 알려진 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중국이 이게 비트코인 사는 게 금지가 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일부가 사지 않았을까? 뭐 추정만 할 뿐이죠. 근데 이걸 보시면 역시 뭐 중국은 다르구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에 있을수록 많이 샀거든요. 근데 다른 기관들은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기관들도 있고 기존에 이미 많이 보유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포지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누적 매수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나 요 정도 들고 있어. 근데 레이티스트 체인지 이 초록색 부분이 작년 4분기에 산 물량입니다. 다른 데는 이미 갖고 있는데 더 샀는데요. 이 홍콩의 장후인지 로우로우라는 이분들은 이번에 처음 샀는데 잔뜩 사가지고 탑 1에 들어온 겁니다. 매수량이 엄청나겠죠? 사람들이 역시 너는 뭔가 알고 있어. 멋져. 뭐 중국은 다르구나 라고 보셨겠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은 대략 반토막이고요. 이 IBIT는 25년 4분기에 굉장히 잘 샀다는 밑으로 올수록 바이더딥을 잘 했다는 가정하에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1% 정도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샀다 팔았다 요거는 여기에선 나오지 않죠. 아마 제인 스트리트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국부 펀드라든지 뭐 하버드라든지 요런 데는 그냥 꾸준히 들고 가겠죠. 왜냐하면 작년 4분기 평균 조금 아래로 본다면 IBIT 가격이 54달러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가격을 보니까 37달러. 그냥 기본으로 마이너스 30%는 안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기관들, 지금 비트 이더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지 다른 것들은 처참하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 바보고 잘못 들어왔고 물려있고 놀림을 당해야 되고 뭐 이분들을 놀릴 수 있을까요? 블랙락, 모건 스탠리, 뭐 하버드 대학을 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그럼에도 사람들이 놀리죠. 뭐 아직도 코인하고 있냐 크크 뭐 이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IT 버블, 닷컴 버블 때 워런 버핏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얼마나 조롱을 길게 받았냐면요. 2년이 조금 넘게 더 받았습니다. 2년이 넘게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 올라간다고 난리도 아닌데요. 이 국장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1000%, 뭐 적게 올라가면 2000%, 3000%가 오른데 지금 워런 버핏이 뭘 사고 있었나요? 그때 뭐 벽돌 회사, 뭐 가구 회사, 뭐 프록터 앤 갬블, 뭐 코카콜라 사고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고 있으니까 월가의 기사들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너 무슨 일 있어, 워런? 뭐 집에서 그냥 손주나 보시지. 이런 식으로 2년을 넘게 이제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조롱의 핵심 이유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1998년, 물론 그 전부터도 많이 올랐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오른 게 98년이라고 보면 이때 나스닥 지수가 40% 올랐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마이너스 19%, 1999년이 하이라이트였죠. 지수가 86%라는 거는요. 모든 종목이 100%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10,000%, 막 2,000%, 3,000%, 막 아마존도 5,000% 나왔었죠.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마이너스 20%. 뭐 버핏은 끝났다. 뭐 조롱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2000년도 3월 달에 드디어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나스닥이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78%, 코스피도 마이너스 78% 나면 장례식 정말 분위기 장난 아니겠죠. 근데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많은 IT 기업이 파산을 하고 힘들어하고 뭐 정말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3년 누적으로 봤더니요. 그냥 연평균 10%씩 계속 올라온 겁니다. 대단하죠. 이 정말 마이너스 78%를 예전엔 10,000%라고 하면서 조롱을 받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분위기 반전되면서 역시 버핏이었구나. 항상 조롱받다가 역시 버핏이었구나. 이거를 뭐 정말 몇 번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을 맺어보면요. 이 버핏도 그렇고 우리의 성공 투자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워런 버핏의 이 비결이 뭐냐면요. 모르는 분야. 사실 이분이 우리보다 몰랐을까요? 아마존 몰랐을까요? 뭐 IT 기업들 아마 애플도 그렇고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모르는 분야에는 나 1달러도 투자 안 해. 이게 뭐가 저는 함축이 돼 있냐면요. 떨어지는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나 이거 잘 못하겠는데, 모르겠는데, 우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모른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데 나 1달러도 투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맞든지 틀리든지요. 본인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저는 결국 레전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IT 버블 꺼진 당시에 21년 초에 그가 이제는 옳았다고 증명된 시기까지 무려 2년을 넘게 조롱을 견뎌냈던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썰물이 빠졌을 때에야 누가 비로소 발가벗고 헤엄치는지 알 수 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나는 이런 힘든 시기에도 오래오래 견디고 심지어 더 살 수 있을 만큼 크립토를 잘 이해하고 투자를 하셨는지 아니면 단지 밀물이 들어오니까 남들 따라서 둥둥 뜨니까 수영복 구명조끼도 안 입고 수영하러 오셨는지 혹은 실수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생존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